어느 날 플라톤이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작은 마을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길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물방울이 토도독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사람들이 모두 비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플라톤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가 걷던 길은 그를 한적한 숲속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무들이 하늘로 뻗어있는 숲속에서 그는 멈춰섰습니다. 모든 것이 이데아의 그림자라면?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이 비도, 이 나무도, 심지어 이 진흙탕도 그저 이데아의 불완전한 반영일 뿐이겠지. 그때 지나가던 까마귀 한 마리가 플라톤의 근처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이 까마귀는 대단히 지적인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까마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도 이데아론을 알고 있는가? 모든 사물의 진정한 형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한다고 말일세. 까마귀는 그윽하게 플라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 진흙탕도 완벽한 진흙이 이데아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이데아의 세계를 직접 볼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어쩌면 진흙 자체가 그 자체로서의 완벽함일지도 모르지. 그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말이야. 플라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까마귀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데아의 세계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까마귀는 부리로 깃털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네. 이데아의 세계는 필요하네. 그곳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놓치지 말아야 하네.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데아의 그림자인 한편 이 역시 그 자체로 작은 완벽함일 수 있지. 플라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겪는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로군. 그렇게 말하며 플라톤은 숲을 나와 다시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진흙을 조심조심 피해 걸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진흙의 감촉을 발끝으로 느꼈습니다. 이 또한 이데아의 일부일 텐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물질 세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데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플라톤은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에게 씌워진 모든 철학적 사고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비가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일지라도 그것이 그의 피부를 타고 흐르는 순간만큼은 진정 완벽한 경험입니다. 이는 모든 이데아의 추구가 결국 현실에서의 완벽함에 대한 동경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플라톤은 이 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이데아를 안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도시 국가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은 수많은 소문과 전설에 쉽게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였는데 그의 독특한 지혜 추구 방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가 도시광장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소크라테스는 오늘도 뭔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려나 보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소크라테스는 광장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색의 고양이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검은 고양이 라고 외쳤고 다른 이는 하얀 고양이일지 몰라 라고 했습니다. 몇몇은 왕실처럼 금빛 고양이를 떠올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저 미소 지으며 한 명씩 차례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예술가가 소크라테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고양이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색의 고양이가 행복을 가져다 줄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젊은 예술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믿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색깔의 고양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각 고양이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고양이가 마을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환영할 때 행복을 발견했고 때로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는 고양이에게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술가는 소크라테스를 따라 무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 그 배움을 녹여내면서 점차 아테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깃든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스스로도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 많은 철학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처럼 서로 질문을 던지며 대화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변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시계탑 아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그의 철학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청년들이 혹시 노인이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하며 모였습니다. 노인은 약간의 웃음을 머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영원 회귀라는 것이야.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그 의미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사건들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란다. 청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어떻게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노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보기. 어떤 밤에 천사가 찾아와 말하길 너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모든 기쁨과 슬픔이 모든 선택과 실수가 앞으로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다. 하고 말이야. 그랬을 때 그대들은 과연 기쁠 것인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울 것인가? 청년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그 실수를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는 건 끔찍한 일 아닌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지.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단다. 그리고 만약 그 삶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밝고 만족스럽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지. 다른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삶이 늘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피할 수도 없는 삶의 고난은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삶은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지. 하지만 영원 회귀의 개념은 우리가 그 도전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단다. 모든 순간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삶의 고난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지. 삶을 예술처럼 살려 하게나 그러면 반복되더라도 의미있게 느껴질 게야.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며 매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신중히 그리고 풍부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원 회귀라는 신비로운 개념은 그들의 삶을 찬란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고 노인은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롤스 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마을은 그 이름대로 존 롤스의 철학, 특히 그의 무지의 배일 개념을 기반으로 모든 사회적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사회 제도를 결정할 때 하나의 특수한 모자를 씌우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모자는 바로 무지의 배일 모자로 이 모자를 쓰면 누구든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모든 편견과 편애를 잠시 잃게 됩니다. 어느 화창한 날 마을 사람들은 새로 건설할 학교의 위치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둘씩 무지의 배일 모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회의장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모자를 써버리자 모두는 자신의 본래 신분과 특성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고 그저 무명의 참석자로서 자리하게 되었죠. 회의장은 곧 활기차게 굴러갔습니다. 한 참여자는 만일 내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일지 혹은 장애를 가진 학생일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교는 모든 학생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고 어떤 학생이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참여자는 또한 모두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라면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체능 활동이나 과학 연구 시설들이 다양화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모든 참여자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이익이나 특정 개인의 욕심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어요. 단지 가능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죠. 결국 마을은 학교를 중심 위치에 세우기로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충분한 자원을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장학금도 계획했어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또 다른 관점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방면으로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완성되자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끓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만족했고 롤스 마을은 이 성공적인 사례를 계기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지의 배일, 즉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 위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그 누구에게도 튼튼하고 공정한 사회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룰스 마을은 무지의 배일 모자를 매년 착용하며 사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며 다른 지역 사회에도 큰 영감을 주었고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었어요.